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여포가 인생에서 아주 큰 기회가 한 번 있었죠. 조조가 서주 원정을 떠났을 때 그를 배신한 태수 장막하고 여포가 손을 잡고 조조의 빈집을 털어서 하마터면 여기서 조조 인생을 끝낼 뻔도 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조조는 결국 수습을 하고 여포, 장막 등을 몰아내고 다시 자기 자리를 되찾죠. 이 기회를 놓친 패퇴 여포는 떠돌이 유랑용병이 되었는데 조조에게 치고 그가 새롭게 찾아가게 된 사람은 바로 조조 일생의 라이벌 유비였습니다. 당시 유비는 도겸의 뒤를 이어 서주를 맡아 다스리고 있었죠. 이렇게 찾아온 여포와 유비는 만남을 가집니다. 영웅기. 여포는 유비를 만나보고는 처음에는 그를 매우 공경했다. 만난 여포가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포, 나는 유비경과 마찬가지로 변경 땅의 사람이오. 나는 관동의 여러 호걸들이 거병한 것을 보고 그 뜻에 따라 동탁을 직접 내 손으로 주사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동쪽으로 오고 나니 어인일인지 동탁을 없애준 나를 모든 제장들이 없애려고만 드니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소이까. 이런 말을 하고 여포는 유비를 청해 장막 안의 상에 오르게 하고는 자신의 부인에게 유비에게 절을 하도록 하고 먹고 마시며 유비를 동생이라고 불렀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죠. 자기가 동탁 없앤 공이야 어쨌든 조조한테 패퇴해서 쫓겨나고 떠돌이 된 신세인데 서주의 지배자인 유비한테 지금 의탁하러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유비를 되려 지금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웅기. 이에 유비는 여포라는 이는 말이 수시로 변하는 자임을 알고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으나 속으로는 심히 기분이 언짢았다. 그렇지만 유비는 여포를 쫓아내지는 않고 하나의 현을 내주어서 거기서 머물게 하죠. 이후 유비는 원술하고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정사, 삼국지. 원술이 와서 유비를 공격하자 유비는 우이현 회음현에서 원술을 막았다. 근데 여기서 원술이 이런 술책을 씁니다. 후한서. 원술이 여포에게 서신을 보냈다. 원술의 서신. 이전에 나 원술이 거병하여 대궐로 나아갔었으나 동탁을 능히 찢어 없애지 못하였소. 그런데 여포 장군께서 동탁을 주살하여 나를 위해 수치를 갚아주었으니 그 공을 나는 정말 크게 감사하고 있소. 동탁이 정권 잡고 나서 원술이 원과 일족 등을 상당히 많이 처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원술에겐 동탁이 일족의 원수인데 여포가 대신 갚아줘서 그 공을 자긴 높게 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 일찍이 천하에 유비라는 작자가 있다는 얘기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였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술은 사세삼공 천하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잖아요. 그런 자기에 비하면 유비는 아주 볼품없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포 장군의 힘입어 여기서 별 볼 일 없던 유비라는 작자를 격퇴시킬 수 있다면 지난번 동탁 제거에 이어 나 원술이 또 한 번 큰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이니 그동안 여포 장군께서 계속 힘든 싸움을 지속하시느라 군량이 부족하다 들었소. 사실 여포 무리 같은 유랑 용병 집단의 경우 제일 문제가 돈, 먹는 것 이런 거죠. 이에 내가 여장군께 곡식 20만 곡을 보내드릴 것이오.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드리겠소. 그러니 유비의 뒤를 쳐주시오. 후한서. 여포는 원술의 이 서신을 받아들고 몹시도 기뻐하였다. 원술의 사탕발림에 바로 넘어가 버리는 여포. 이에 여포는 원술과 싸우느라 출정한 유비의 뒤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이에 여포는 자신의 휘하 병력을 이끌고 유비의 본거지인 하비로 출정을 하는데요. 빈집털이를 가겠다는 거죠. 근데 당시 본거지 하비성이 완전히 빈집은 아니고 유비가 너무나 신뢰하는 장비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장비의 무력은 충분히 믿을만 하죠. 장비, 관우, 만인지적, 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다라는 평은 실제 정사삼국지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장비랑 같이 하비성 안에 있던 사람 중에서 조표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조표의 경우는 원래부터 유비 수하였던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는 도겸 수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통 유비 직속 라인인 장비하고는 결이 다른 건데 이 하비성 안에서 장비하고 조표가 큰 문제를 일으켜요. 영웅기. 유비는 장비를 남겨 하비를 지키게 하고 군을 이끌고 원술과 맞서 싸웠는데 이김과 짐을 되풀이했다. 원술하고 일진일퇴. 근데 도겸의 옛 장수인 조표 역시 장비와 같이 합의에 있었는데 장비가 그를 없애려고 하였다. 지금 장비하고 조표가 갈등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장비가 취해서 인사불성돼가지고 조표에게 마구잡이식 태형을 가해서 이 둘의 갈등이 났다는 식으로 허구의 픽션을 기재해 놓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왜 갈등이 생겼는지 그 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설 연의에서 말하는 그런 허구 픽션 말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진짜 이유. 그건 좀 이따가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영웅기 내용상 이 갈등에서 조표를 먼저 공격한 건 장비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기록을 보면 합의성 내에서 이들이 그냥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거의 내전에 가까운 각각의 친위 부대를 거느리고 전투를 벌인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영웅기. 장비가 조표를 없애려 하자 조표 역시 둔영을 견고히 하고 수비를 하였다. 좀 합의성한 내전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조표가 이후 조표는 여포에게 사람을 보냈다. 장비하고 거하게 붙으면서 여포에게 일종의 헬프를 쳤다는 겁니다. 조표가 만인지적 장비를 성 안에서 정면 승부로 당해내기는 도저히 어려웠겠죠. 강력한 여포에게 SOS. 이리하여 여포는 물과 무트로 동쪽으로 행군하여 유비의 본거지인 합의 서쪽 40여리 되는 곳에 도착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성 내의 단양 출신 신료 허탐이 진격해온 여포 부대에게 몰래 밤에 부하를 내보냈다. 허탐의 전원. 지금 합의성 안에 주둔하고 있는 장비는 합의상 조표와 서로 크게 다투어 조표는 끝내 장비에게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안은 이미 대난리가 일어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안의 사람들, 특히 단양병들은 여포 장군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허탐의 고향 단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 이전 서주목, 도겸의 고향이기도 해요. 허탐의 전원 계속 여포 장군께서는 성회, 서문으로 진격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저와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성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결국 조표는 장비와의 내전으로 사망하고 조표와 같은 계열이었을 걸로 보이는 허탐이라는 인물이 여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합의성 서문을 몰래 열어줄 테니 거기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웅기. 이에 여포는 밤중에 진격하여 새벽 성 아래에 도착했다. 날이 밝자마자 허탐과 그 무리들이 성문을 열어 여포의 병력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난입한 여포군하고 이 청천 병력에 병을 급하게 휘몰고 시가전에 나선 장비하고 여기서 두 양웅이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장비 vs 여포. 막강한 두 장수의 대결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포는 성에 들어온 후 성문 위에 올라서서 병사들에게 명을 내려 성 안에 불을 놓도록 지시했다. 갑작스런 난리 상황에 혼란에 빠진 장비군은 여포에게 대패를 당했다. 이 참패로 유비 본거지 합의가 함락당하고 여포는 유비의 가족은 물론 수많은 물자와 병사 그리고 원술과 맞서고 있는 유비군 장수들의 가족까지도 무수히 붙잡았다. 이 장비가 이렇게 허무하게 성문이 열리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장비가 제 실력 발휘를 전혀 못하고 여포에게 처참하게 완패당했다는 기록입니다. 패배한 장비는 도주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핵심 본거지를 잃게 된 유비. 그러나 그 와중에 또 원술하고도 계속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갑자기 된 거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지금 유비 본인은 물론 휘하 장수들의 가족까지도 여포에게 붙들린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사. 유비는 원술과 한 달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합의의 조표가 배반하고 그 틈에 여포를 맞아들였다. 여포가 유비의 가족들을 사로잡자 유비는 원술과의 대치에서 물러나고 군을 돌려 해서에 주둔했다. 이 영웅계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유비가 군을 이끌고 되돌아는 왔는데 합의에 도착하자 유비 병사들이 괴주했다. 괴주라는 거는 병사들이 흩어져서 달아났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여포가 유비의 가족뿐만 아니라 기타 장수, 병사들 가족까지 상당수 붙들고 있고 본거지를 잃은 상황이 되니까 유비의 장수 및 병사들이 지리멸렬 무너지고 흩어졌다라는 기록입니다. 유비는 흩어진 군줄들을 거두어 동쪽으로 가서 광릉을 차지하고 원술하고 또 싸웠으나 패배했다. 결국 여포가 자리 잡은 합의로 컴백은 불가능하니 제3의 장소로 일단 갔으나 거기서 원술하고 또 붙어서 또 졌다는 기록입니다. 대좌절 상황에 몰리게 된 유비. 이 여포가 참 한때 최강이었던 동탁을 없애고 또 나중에 최강이 되는 조조도 한때 거의 생을 마감할 뻔할 정도로 몰아붙이더니만 지금 또 다른 거대 영웅 유비마저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죠. 삼국지 주요 영웅들이 아주 여포 때문에 천하 대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본거지도 잃고 이렇게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제 짓밟히는 것 밖에는 안 남을 것 같은 처참한 상황의 유비였는데 여기서 유비를 위한 한 명의 구세주가 등장을 해요. 그는 바로 그 유명한 간선미 중에 하나, 미축이었습니다. 이 미축을 자꾸 간선미 하면서 능력치 낮은 인물 취급하는 그런 개그들만 많은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정사 삼국지 미축전, 유비가 원술에 대항하러 나간 틈을 타 여포가 하비를 습격하고 유비의 처자식을 붙잡았다. 그러자 유비는 광릉의 해서지방으로 군을 돌렸다. 유비의 상황은 너무나도 곤란하고 궁핍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축이 유비에게 자신의 누이를 부인으로 들이게 하고 자기의 노객 2,000명과 금은 및 재물을 유비에게 제공하여 군자금으로 쓰도록 하였다. 너무나 궁핍한 상황에서 유비는 이 도움으로 다시 떨쳐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무려 2,000명의 사람과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유비에게 제공해 주었고 거기에 사돈 관계까지 맺는 본거지 털리고 원술한테 공격당하고 거의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 유비에게 엄청난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미축이었던 거죠. 미축의 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없었던들 이 최악의 공경 상황에서 유비의 삶은 그냥 끝장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체 이 미축이란 사람은 누구냐? 정사, 미축의 자는 자중이며 동해군 구현 사람이다. 미축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재산을 크게 늘려 거느리는 하인이 1만 명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정말 어마어마한 당대의 대재벌 슈퍼 호족이었다 이겁니다. 미축과 유비의 인연은 도겸을 통해서 만들어졌었어요. 그러한 미축을 서주목 도겸이 불러들여 별가종사로 임명하였다. 도겸이 사망하자 미축이 도겸의 유언에 따라 소패에서 유비를 영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상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장비 조표의 갈등과 미축이 알거지꼴이 된 유비에게 갑자기 엄청난 물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왜 그랬는지 연결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물론 1차적으로야 미축이 유비의 대단한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이유일 리는 없죠. 원래 도겸 시절 서주의 세력 구도는 기존 서주 땅에서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호족 세력, 미축 등 인사들이 있었고 한나라 조정에서 즉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서주의 총괄 관리로 도겸이 임명이 된 거죠. 도겸과 아까 그 성문 열어준 허탐의 고향 단양은 서주가 아니에요. 그 양주입니다. 아마 장비하고 내전을 벌였던 조폐도 그 단양 출신이 아니었을까 추정되는데요. 즉 기존 서주 터줏대감 호족들을 외지인들이 와서 다스리는 구도가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도겸은 대표 호족 미축에게 관직도 주고 유화책을 쓴 거고 이 상태에서 도겸이 사망함으로써 그러면서 도겸이 유비에게 자리를 넘겨줬죠. 새로운 서주 외지 세력 B그룹 유비 일파가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 새롭게 지배 관리로 온 유비를 하필 이 기존 도겸 직속 라인이 아닌 미축이 영접을 하러 갔다.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막연히 도겸이 선의를 베풀어서 도겸이 유비에게 고마워서 혹은 유비 인품이 좋아서 유비에게 서주목 자리를 물려준 것 그 이유 하나만이라고 퉁쳐서 알고 있지만 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정사 도겸전에 보면 194년 조조가 재차 쳐들어오자 도겸은 이를 매우 두려워하여 자신의 고향인 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장막이 조조를 배신하고 여포를 끌어들여 조조는 퇴각했고 그의 도겸이 병으로 사망했다. 인생 말년에 도겸은 서주를 내버리고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번엔 선주전 도겸 말년 병이 깊어지자 그는 미축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유비가 아니면 이 서주를 안정시킬 수 없소. 이에 도겸이 죽자 미축은 직접 주의 백성들 다수를 이끌고 유비를 영접하러 나갔다. 왜 이 생의 마지막 유언을 자신의 직속 단양 라인이 아닌 서주 터줏대감 미축에게 했을까? 그리고 왜 미축은 자신이 직접 자기가 숱한 사람들을 데리고 유비를 찾아가서 설득했을까? 도겸이 유비에게 서주목 자리를 넘긴 건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도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축의 생각이기도 했다는 걸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즉 미축을 위시한 당시 서주의 대토지 호족들이 유비를 차기 정권자로 강력히 지지했고 도겸 역시도 생전에 유비를 예주자사로 임명해주고 자신의 직속 부대인 단양병 4천을 유비에게 지원해서 주기도 하는 등
유비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므로 일단 A그룹의 리더인 도겸과 여기 호족, 미축 등이 합의하에 차기 자사로 유비를 합의추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불만 세력이 나타났으니 바로 이 A그룹의 나머지 사람들, 단양파, 도겸, 직속 라인들, 도겸, 직속 라인들은 도겸의 마지막 유언 장면 그리고 유비를 새롭게 자사로 영접하는 과정에서 전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겸, 직속 라인들이 도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차기 자사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배제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정황이죠. 이 A그룹은 조조의 맹공격에 서주를 버리고 도망가려고까지 했는데 운 좋게 조조가 장막이랑 여포의 공격 덕에 되돌아가 주었고 그러면서 리더인 도겸도 사망, 직속 동양 리더 도겸이 사망하면서 호족들 입김하에 유비라는 전혀 다른 지역 출신 사람이 새 리더가 되니까 이쪽 A의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된 게 아니냐 라는 추론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겸은 생전 A그룹 단양병을 유비에게 지원도 해주는 등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리더가 된 B 유비가 도겸 따라 서주로 온 A그룹 사람들도 좀 잘 챙겨줄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을 수 있죠. 유비 본인도 워낙 품이 넓은 사람인 만큼 이 구 A그룹도 품에 안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총괄 리더 유비가 떠났을 때 이쪽에 조표, 허탐과 장비가 대충돌을 벌이게 되었다. 이 A 구 도겸 직속 라인들이 B 장비에 대항하기 위해 여포까지 끌어들였고 결국 조표는 이 와중에 사망하지만 남은 A의 허탐이 여포랑 손잡고 합의를 점령, 장비는 패주. 이렇게 되면 그간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렸던 이 A그룹이 여포와 이제 서주 중심부를 장악하고 원래 서주 중추 세력이었던 유비파 B그룹은 갑자기 본거지 중심지에서 쫓겨난 알거지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축이 유비에게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유비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원래 서주 대토지 호족들은 분명히 유비를 지시해서 옹립했다. 그 이유는 A그룹이나 떠돌이 용병대장 리더 여포보다는 유비가 계속 서주를 맡아주는 것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더 잘 지켜나가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포 병사들은 기록을 봐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변 지역 일대를 노략질했다라는 기록,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유비군은 그런 짓을 안 하죠. 이 대토지 호족들이 그걸 모를 리 없고 저런 근본 없는 무례배 용병대장보다는 유비가 다시 부활해서 서주를 안정시켜주는 게 낫다라고 미축 같은 서주 대토지 파들은 판단을 한 것이죠. 아니면 유비가 친호족 경제정책을 표방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대가가 있으니까 미축도 지원을 한 것이죠. 다만 초반 시작에는 그런 이해타산이었다곤 해도 나중 지나면 그런 이해타산을 뛰어넘는 지나치게 엄청난 지원을 미축이 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예 본토전 서주를 떠나게 되는 유비를 따라 나서 기도하는 등 결국 미축도 관우 장비가 그랬던 것처럼 유비의 이해타산을 뛰어넘는 신복이 되죠. 시작은 이해타산, 그러나 나중에는 유비의 인품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지금 당장의 유비는 미축의 도움으로 겨우 산소호흡기 붙인 너무나도 처참한 신세. 원술은 불쌍한 유비를 마지막까지 짓밟으려고 정사, 원술이 장수 기령 등과 보기 3만 명을 보내 재차 유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쥐신세, 최악의 위기이죠. 정상적으로 지금 유비가 원술의 이 강공격을 당해낼 도리가 없죠. 여기서 유비는 이런 결단을 하는데 자신을 거대한 위기로 몰아넣은 여포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사, 원술군 3만이 오자 유비는 여포에게 구원을 청했다. 그러자 여포의 제장들이 여포에게 말했다. 여포 부하들, 여포 장군님께서는 늘 저 유비를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드디어 여포 장군님 뜻대로 유비를 없앨 기회가 온 것. 이참에 원술의 손을 빌려 유비를 없애시지요. 사실 여포 입장에선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포는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여포,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술이 만약 유비를 이참에 없애버렸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원술은 북쪽의 여러 거대한 제장들과 연결될 것이 아닌가. 원술이 그들과 연락을 통한 후 나를 전체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의 일이 어찌되었든 지금은 유비를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리하여 여포는 보병 1천, 기병 200을 거느리고 유비에게로 나아갔다.
그러자 원술의 장수 기령은 여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을 거두고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여포가 직접 왔다라는 말만 듣고 기령이 두려워하며 감히 공격을 못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에 여포는 패 남서쪽 1, 2 되는 곳에 진을 치고 사신을 보내 기령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이래가지고 이 기령하고 여포가 만나요. 정사 만난 후 여포가 기령에게 말했다. 여포, 유비 현덕은 나의 동생이요. 내 동생이 제군들 덕에 곤란을 겪었다 하여 이 형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므로 내 도와주러 온 것이외다. 자기가 유비를 대궁지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형이라 잘난 척 해대는 여포. 나는 본래 싸우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오. 반대로 다툼을 달래고 화해시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기쁨을 느끼는 일인 것이오. 이러면서 여포는 문지기 관원에게 명해 영문 앞에 극을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서 여포 말하길 내 하나 제안을 하겠소. 여기서 저 먼 곳에 세워둔 극을 향해 내가 활을 쏘도록 하겠소. 만일 내가 극 옆 날 부분을 맞히면 화해를 하고 못 맞히면 남아서 계속 결투를 진행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여포가 활을 들어 쏘는데 그게 옆 날 부분을 정확하게 맞췄다. 이에 보고 있던 사람 모두가 놀라며 말하길 보던 사람들 여포 장군은 실로 하늘의 위용을 갖춘 분이다 라고 했다. 여포는 다음날 또다시 거하게 연회를 베풀곤 결국 기령은 군을 물렸다. 실제 정사삼국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여포가 왔다는 이야기만을 듣고 후덜덜 오금이 저렸다는 기령의 모습 하며 엄청난 활솜씨로 이 둘의 대결을 중재해내는 모습 등은 당대 사람들에게 여포의 무력, 그 위명이 얼마나 강하게 퍼져 있었나를 나타내주는 사례인 것이죠. 여포의 괴력은 사서 기록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포가 유비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잘하면 유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당시 상황이 영웅기에선 이렇게 나와요. 영웅기. 유비가 광릉을 주둔할 때 기아가 극심해 관원 병사들이 서로를 먹을 지경이어서 도저히 대책이 없자 유비는 소패로 돌아가고자 했다. 너무나 비참한, 이거는 알거지라는 말로도 부족한 처참한 상황의 유비였던 거죠. 유비는 그리하여 사람을 보내 여포에게 항복했다. 그러자 여포는 유비를 서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세력을 아울러 원수를 공격했다. 이후 여포는 사로잡았던 유비의 가족과 부하들, 가속들을 유비에게로 돌려보내 주었다. 굉장히 유비에게 인심을 써주는 여포. 유비의 가족들과 부하들은 유비군에 합류하게 되자 길에서 서로를 맞이하며 너무나 기뻐했다. 위서에서는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나와요. 여포의 부하들은 여포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비라는 작자는 과거를 보면 여러 차례 언행을 이랬다 저랬다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자인이 거두어 기르기는 몹시도 어려운 인물입니다. 도움을 베풀지 말고 응당 할 수 있을 때 도모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여포는 이러한 부하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유비에게 자기 부하들이 그런 권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유비는 이러한 일을 알게 되고 내심 큰 불안한 마음이 생겨 스스로 여포에게 의탁하겠노라고 청하며 다른 사람을 시켜 여포를 설득해 소패에 주둔하길 원했다. 지금 여포 주변에 유비 없애라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비도 이에 대응하여 제3자 누구를 또 포섭해서 여포를 설득하고 결국 목숨을 보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포가 유비한테 이 말을 할 때 여포 성격상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이 유비 동생, 내 주변에 이들이 자네를 없애라고 그리 말해대고 있어서 나도 참 힘드네.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니 그 은혜를 감사히 알게. 뭐 이런 식으로 굴욕적으로 오만 거들먹은 다 부렸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유비가 신이 여포에게 의탁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기록은 그런 대굴욕 속에서도 유비가 굽힐 때는 확실히 굽혔다는 거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된 거니까 굴욕스럽고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포가 유비를 한번 살려줬는데 근데 사실 살려준다는 것도 웃기긴 한 거죠. 애초에 이 대위기가 여포가 유비 본거지를 급습해서 벌어진 일인데 여하튼 이렇게 해서 유비는 소패에 둥지를 일단 틉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런 기록이 또 나와요. 정사. 유비가 소패로 돌아와 다시 병사를 합치고 모아 만여 명을 얻었다. 유비가 정말 이게 부활의 아이콘이죠. 망했다 싶다가도 부활하고 또 망한 것 같은데 또 부활하고 아까 전에 병사들끼리 서로를 먹는 등 천하대알거지가 된 처참한 기록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소패에서 다시 불사조처럼 도로 또 만여 명의 병사를 다시 거느리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이걸 유비의 인망으로 이내에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만 퉁치고 넘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축 같은 당대 대토지 호족들이 유비를 지원하고 있었죠. 여포가 유비를 살려준 것은 이제 저렇게 탈탈 털린 알거지인데 뭐 살려줘봐야 유비가 뭘 크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일 텐데, 떠돌이 용병대장 여포가 지역 호족들이 얼마나 유비에 대해 강력히 호의적인가를 정확히 파악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시 부활하게 된 것에는 미축 같은 대부자 호족들의 지원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10,000명 병사를 먹일 방도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유비가 경제적으로 또다시 부활을 하자 고정관념과는 달리 우직함과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 변경의 달인 여포는 여기서, 여튼 지금 현재 여포의 자리는 유비 것을 빼앗은 거잖아요. 저거 더 커지면 안 된다 판단을 해서 유비의 소패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살려주지 말든가. 이렇게 해서 유비와 여포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유비는 패합니다. 소패는 함락되고 유비는 또 도망자 신세가 되죠. 다시 재차 본거지를 여포에게 또 빼앗기고 유랑자 신세가 된 유비. 마치 예전 여포가 그랬던 것처럼 유비는 계속 살아가려면 누군가에게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유비의 선택은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내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일단 유비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전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연주에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자신의 생명을 없앨 뻔했던 여포에 대해 당장은 더 거대한 악감정이 있었으므로 일단은 여포랑 적대하게 된 유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때 원술은 자신이 스스로 황제에 오르려고 하게 되는데요. 황제에 오르면서 자신의 지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 여포에게 연락해서 사돈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사, 원술은 여포와 결탁해 원군으로 삼고자 원술 자신의 아들과 여포의 딸을 혼인시킬 것을 제안하니 여포가 이를 수락했다. 원술은 사자 한윤을 보내 자신이 황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여포 딸을 며느리로 맞아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혼담에 대하여 패상 진규는 원술과 여포가 집안끼리 맺어지면 그 둘의 합종은 장차 천하에 매우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라 여겨 여포에게로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했다. 진규, 지금은 원술 같은 이와 손을 잡으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조조가 바야흐로 천자를 받들고 조금 있으면 그 위세가 장차 천하를 뒤흔들 것입니다. 여포 장군께서는 응당 그 천자를 모시고 있는 조조와 함께 할 일이지, 지금 저 참칭한 원술과 연을 맺으시면 천하에서 원술에게 향하는 비난이 여포 장군에게도 함께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원술 가문과의 혼인은 장차 큰 화를 부를 터. 근데 이미 사자 한윤이 여포 딸을 데리고 원술한테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여포는 또 생각을 바꿔서 급히 병사들을 보내 여포 딸을 데리고 털레털레 가고 있던 한윤을 붙잡아 조조에게로 보내버립니다. 당시 조조는 진짜 황제를 받들어 모시면서 그 권위를 10분 활용하고 있었기에 황제를 참칭한 원술은 그에겐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이리하여 애꿎은 사신 한윤은 조조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영웅들이 고래 싸움 속에 언제나 비참해지는 건 이름 없는 무명의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포는 원술의 사신을 저 세상으로 난데없이 가게 만드는 또 한 번의 약속 위반, 배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하는 원술 입장에선 이가 갈리죠. 아니, 처음부터 결혼 안 한다고 하든가. 사실 이때 이 의사결정은 그 조조는 여포가 빈집털이를 와서 아주 생명을 잃을 뻔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여포를 좋아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이 그 진규의 아들이 바로 진등인데요. 이 나중에 진등이 여포의 사신으로 조조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 여포는 용맹하긴 하지만 지혜가 없고 행동거지가 가볍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포의 사신으로 가놓고 여포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대로 여포를 배신하고 있는 거죠. 배신자는 반드시 배신당한다. 그러자 조조는 진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포는 실로 이리와 같은 야심을 가진 자요. 이건 조조가 당해봐서 알죠. 진등경이 아니면 누가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소. 이러면서 진등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고 나중에 조조와 여포가 붙게 될 때 안에서 내응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된 후 당연히 대분노한 원술은 여포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잔머리 굴렸다가 조조 쪽에는 조조 쪽에 대응하는 내 안에 스파이나 하나 만들고 원술한테는 철천지 원수되고 그런 상황인데 후한서 원술은 한윤을 여포 때문에 잃은 것에 크게 분노하여 장훈, 교유 등을 보내 한섬 양봉과 세력을 연결하여 총 수만의 병력을 7갈래 길로 나누어 여포를 공격하였다. 당시 여포가 가지고 있던 병력은 병사 3천에 말 400필 정도여서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자 여포는 이를 두려워하며 진규에게 말했다. 여포, 지금 원술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진규경 때문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진규 탓을 하는데 진규 입장에선 속으로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원술이 화날 거라는 걸 몰랐냐? 라고 생각을 했을 테죠. 여하튼 여포는 원망하며 대책을 내놓아라 라는 건데 진규는 이런 꾀를 냅니다. 진규,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원술의 휘하 장수들이 한섬, 양봉 등의 세력가들과 연합하여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합쳐진 것일 뿐 원래부터 평소 연합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제 아들 진 등이 이미 대책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들은 얼마 안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후 여포는 진규 진 등의 계책을 채용했다. 한섬 양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설득하니 설득 공작. 원술군과 손잡지 말고 우리와 손잡고 되려 원술군을 공격하도록 하자. 만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원술군에게서 빼앗은 물자들은 모조리 너희들에게 양보하도록 하겠다. 한섬 양봉은 이 설득 공작에 그대로 넘어가 좀 전까지 같이 연합하고 있던 원술군의 장훈을 공격했다. 이리하여 원술의 장수 장훈은 처참하게 대파당하였다. 여포는 이 계략 성공에 그치지 않고 내친 김에 영웅기 이후 여포는 직접 한섬 양봉의 이군과 연합하여 원술의 영토인 수춘으로 향하니 가는 곳마다 원술의 영역을 무자비하게 마구 노략질했다. 회수를 건너 그 북쪽에 도달한 여포는 원술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 여포가 원술에게 보낸 서신. 원술 귀하는 자신의 군이 강성하다 하며 늘 호언장담하기를 휘하 무장들이 너무나도 용맹하여 그들을 늘 억제하고 달랜다고 하셨소. 그런데 나 여포 그다지 용맹하진 않지만 내가 와서 이렇게 귀하 원술의 영지를 휘젓고 있는데 어찌 그 귀하에 용맹하다는 장수들은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 것이오. 마치 쥐처럼 숨어 내게는 고개를 내미는 자조차 하나 없으니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인지 나 여포 몹시도 의아하구려. 귀하는 천하를 속이기를 좋아하나 어찌 천하인 모두를 속일 수가 있겠소. 나는 이만 돌아가겠소. 서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니 언젠가 또 소식 전할 날이 있을 것이오. 이 서신을 받은 원술은 엄청나게 분노하여 친히 자신이 5천의 병력을 거느리고 여포를 치러 직접 출병했다. 그러나 원술이 회수가에 이르렀을 때는 여포군은 이미 강을 건너버린 뒤였다. 여포의 기병들은 모두 원술군을 큰 소리로 비웃으며 되돌아갔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배신과 약속 파기가 난무하는 삼국지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원술이라는 고비를 넘겨도 여포에게는 자신이 빈집을 털어 빼앗은 유비와 한때 그렇게 될 뻔했던 조조라는 원수가 더 있었죠. 정사, 조조는 여포에게 쫓겨온 유비를 후대하고 그를 예주목으로 삼아주었다. 유비가 흩어진 군줄들을 거두려 하자 조조는 그를 위해 군량을 공급해주고 병사들을 더 보태주었다. 그리한 후 조조는 유비에게 여포를 공격하겠다. 유비의 부활에 조조가 힘을 조금 보태어준 후 그 유비를 통해 얄미운 여포를 제거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포는 반격을 개시합니다. 정사, 그러자 여포가 고순을 보내 유비를 공격하였다. 여포 휘하의 장수 중 유명한 사람이 그 고순하고 장료가 있죠. 특히 고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아까운 인물이에요. 대단한 장수이기도 했고 영웅기, 고순은 사람됨이 청렴결백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취하는 일이 없었고 뇌물 청탁 등을 일절 받지 않았다. 700여 명 병사를 거느렸으나 1000명이라 일컬었는데 갑옷과 투구 등이 늘 잘 정비되어 있었고 그가 이끄는 부대는 매번 적을 격파하지 못한 적이 없어 함진영이라 불렀다. 함진영이라는 거는 진영을 함락시킨다 이거죠.
고순 부대가 공격하면 상대 진영이 그냥 다 함락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명장이죠. 그리고 사람이 여포에 대한 진정한 충신이기도 했어요. 영웅기. 고순이 매번 여포에게 간언하기를 무릇 집안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충신이나 밝고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충신, 지혜로운 이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쓰이질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포 장군께서는 매번 거동하시기 전에 미리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이 저질러지고 난 이후에야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길 좋아하시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윗사람에게 이렇게 충원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충원을 하는 거죠. 영웅기. 그러나 여포는 고순의 충성스러움을 알았으나 그를 능히 잘 쓰지는 못했다. 여포는 고순이 여포에 대한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고순을 소원하게 대하였고 심지어는 고순의 병사를 빼앗아 위속에게 넘겨주기도 하였다. 그러다 나중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고순에게 병력을 돌려주었는데 고순은 이러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여포를 끝내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망하는 조직은 인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인재는 썩혀두고 간신배만 요직에 중용하니까 망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의 리더인데 왜 우리 조직엔 이렇게 인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여포를 생각해보세요. 인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여튼 이 충성스럽고 유능한 고순이 여포를 위해 유비를 공격하는데 조조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하후돈을 출격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하후돈 플러스 유비 vs 고순의 매치업이 벌어지는데요. 하후돈과 유비는 고순에게 완파당합니다. 정사. 여포가 고순을 보내 유비를 공격하자 조조가 하후돈을 보내 구원하고자 했으나 고순에게 패하였다. 그냥 패배도 아니고 그야말로 완패였던 것이 정사. 고순은 다시금 유비의 처자를 사로잡아 여포에게 보냈다. 또다시 가족을 빼앗기는 대굴욕을 유비가 고순에게 당한 거죠. 여포에게만 벌써 두 번째 가족을 빼앗기는 유비인데요.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는 내보낸 하우돈도 소용없이 고순에게 밟히자 결국 조조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이전에 여포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호되게 빈집털이를 당하기도 했던 조조였기 때문에 아주 이를 갈고 출격을 했을 텐데요. 정사. 198년 9월 조조가 친히 동쪽으로 여포 정벌을 시작했다. 다시 벌어지는 조조, 여포의 빅매치. 헌제춘주. 조조군이 진격해와 팽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여포의 참모 진궁이 여포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궁. 지금 우리 병사들은 충분히 휴식한 상태인데 반해 조조군은 행군을 하느라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출격해서 조조군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자 여포가 말했다. 아니요. 저들이 좀 더 들어왔을 때를 기다려 사수의 강물 속으로 몰아넣는 게 더 낫소. 정사. 10월 조조는 서주의 팽성을 함락하고 팽성상 후해를 사로잡았다. 조조가 계속 진격, 하비에 이르니 여포도 직접 기병을 이끌고 나와 역격하였다. 그렇지만 이때의 조조는 이미 여포가 사지로 몰아넣었을 당시 조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사. 그러나 조조는 반격을 나온 여포군을 격파하고 여포의 장수 성렴도 사로잡았다. 조조군이 더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강물로 밀어넣는 형태로 공격하겠다는 여포의 책략은 전혀 먹히지 않는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정사. 조조는 이후 여포군을 추격, 하비성 아래에까지 도달하였다. 성에 갇혀 포위되자 여포는 항복하려 하였다. 근데 여기서 여포의 항복 의사결정을 필사적으로 만류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조조를 배신하고 지금은 여포에게로 붙어있던 진궁이었습니다. 여포가 두려워 항복하려 할 때 진궁이 이를 막으며 원술에게 구원을 청하자고 하였다. 일전에 여포가 원술 땅을 노력질하면서 천하대망신을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핀치에 몰리니까 조조의 대항에 구원 요청할 사람이 원술밖에 없었던 거죠. 원술은 황제를 참칭했고 근데 조조는 원래 황제를 모시고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으니까 조조하고 원술은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원술한테 도움을 청하자 이런 의견을 진궁이 내는 건데요. 여포는 이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영웅기. 여포는 사람을 보내 원술에게 위급함을 고했다. 근데 일전에 그 원술의 사돈 제안을 여포가 대비웃음 배신으로 돌려주었잖아요.
원술. 여포가 내게 이전에 딸을 보내지 않았으니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오. 과거에 그래놓고 어찌 이제 와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오. 여포 사신. 지금 명상 원술께서 여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큰 실패를 겪으실 것입니다. 즉 여포를 구원하지 않으면 명상 원술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하는 게 조조고 조조는 진짜 황제를 받들고 있으니까 조조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황제를 참칭한 원수를 역적으로 적대할 수밖에 없기에 그 조조와 맞서고 있는 여포를 지금 살려줘야 원술 당신도 무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원술은 이전에 대한 감정보다는 지금 당장 세력 역학 구도에 따라 여포를 도와주겠노라고 사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포는 사신을 보내놓고서도 이전에 자신이 놓은 그 사돈 제한 퇴짜와 대굴욕 선사 때문에 이렇게 해요. 영웅기. 여포는 이전에 자신이 원술의 혼인 제안을 거절한 것 때문에 원술이 구원해주지 않을까 걱정하여 비단으로 딸의 몸을 말 위에 묶은 후에 직접 말을 몰고 나가 원술에게 딸을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가는 와중에 조조의 병사들과 조우했다. 조조의 병사들이 여포에게 화를 퍼붓자 여포는 말을 돌려 다시 성 안으로 돌아왔다. 이후 여포는 진궁 고순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이 직접 제대로 된 기병대를 이끌고 출격하여 조조군의 군량 수송로를 끊으려 하였다. 이 여포의 타겟책이 나름 해볼 만한 생각이었던 것이 지금 조조가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사 출전한 여포를 조조군은 격판하였으나 패한 여포가 다시 성으로 돌아가 굳게 지키니 공격해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병사들이 연달아 싸우느라 피폐해졌으므로 이 정도로만 하고 병력을 철군시키려고 하였다. 피폐해졌다는 표현은 조조군도 사정이 마냥 좋기만 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포가 자신의 무력을 앞세워 특공대로 조조군의 군량 수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 확실하게 조조군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였는데 근데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여포의 이 계책에 대해 의견을 냅니다. 영웅기. 여포가 이렇게 나아가 조조군의 군량에 타격을 주려 하자 여포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여포 부인. 지금 여포 장군께서 직접 나가셔서 적의 군량 수송로를 끊으시려고 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궁과 고순입니다. 그들 둘은 사이가 몹시도 좋지 못하니 장군께서 성을 나가신다면 둘은 필시 힘을 합쳐 성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일이 잘못되어 성이 조조에게 넘어간다면 조조군의 양곡을 끊는다 한들 여포 장군께서는 어디에 머무셔야 한단 말입니까? 장군께서는 부디 진궁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미 장군께서 장안에서 나오실 때 한 번 버림을 받은 몸. 그러니까 동탁 없애고 장안에 있다가 이각 곽사한테 밀려서 여포가 도망 나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포가 도망갈 때 부인을 버리고 도망 나왔다 이겁니다. 여포 부인. 그러나 다행히 방서, 여포의 지인인 듯한 사람인데요. 그가 저를 요행히 숨겨주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 다시 저를 생각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포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며 작전을 결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위시춘추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위시춘추. 진궁이 여포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진궁. 조조의 병력은 멀리서 온 자들입니다. 그러하니 상황상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포 장군께서 병력을 이끌고 성 밖으로 출군하시어 밖에서 세력을 형성하시고 제가 성 안의 병력을 통솔하다가 조조군이 장군을 공격하러 가면 제가 그 배후를 치고 또 저들이 성으로 공격 온다면 또 그 배후는 장군께서 치시고 이렇게 양쪽에서 병력이 움직이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그 사이에 적군은 혼동만 겪다가 끝내 군량이 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며 적이 배를 줄이게 된 시기에 성 안과 밖에서 대거 반격에 나선다면 능히 조조군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여포는 이를 옳은 계책이라 여기고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여포의 부인이 말하였다. 여포 부인. 지난날 조조는 진궁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진궁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조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군께서 진궁을 대우하는 것이 과거 조조보다 낫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궁이 과연 또 배신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럴 진대
지금 성 전체를 진궁에게 맡기고 그리고 부인과 자식도 모조리 진궁에게 맡기고 성을 나가시렵니까? 만일 성을 나가시고 난 후에 변고가 생기면 제가 계속 장군의 부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여포가 진궁의 책략대로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결국 이렇게 마지막 난국 돌파 전략을 채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내 여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정사, 여포는 비록 용맹하였으나 지혜가 부족하고 의심이 워낙 많아 자신의 무리들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고 제장들에게 의지는 하나 제장들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길 반복하니 이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조가 참호를 파고 포위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변고가 일어났다. 여포 장수 후성, 송원, 위속이 진궁을 포박하고 일련의 병사들을 이끌고 조조에게 투항을 해버린 것이다. 이 후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음식 해먹고 으쌰으쌰 작은 잔치를 벌일 때 잘 만든 음식을 여포한테 가지고 가서 오늘 이렇게 잘 된 건 다 장군 덕이니 여포 장군께 이 음식을 바칩니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여포의 반응이 이렇게 너희들끼리 의좋게 먹고 마시니 지금 다 같이 손잡고 나에게 반역하려고 공모하는 것이냐? 라고 혼을 낸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랬던 후성이 조조가 포위하니까 진궁을 포박해가지고 휙 배신을 진짜 해버린 거죠. 지금 여포 부인이 부하를 의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포가 막 흔들리잖아요. 부하는 리더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 가장 확실히 배신을 하게 되죠. 동탁은 여포를 너무 믿어서 망했는데 여포는 지금 너무 못 믿는 바람에 너무 의심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하는 결국 이러한 내부 분열 속에서 정사 여포는 자신의 휘하들과 백문로에 올랐으나 병사들이 둘러싸 위급해지자 결국 내려와서 조조에게 항복하였다. 이렇게 여포는 드디어 사로잡히게 되었다. 사로잡힌 여포는 포박당한 채 조조 앞으로 끌려나왔다. 이리하여 천하를 두고 대결을 벌였던 이 양웅이 드디어 여기서 만나 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 둘의 이때 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버전의 기록이 전해져요. 영웅기, 포박된 여포가 조조에게 말했다. 나는 거느리던 장수를 모두 후대했었소. 그런데 장수들은 위급한 상황이 되자 모조리 나를 배반했소이다.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 게 어쨌든 여포 본인은 자기가 부하들한테 잘해줬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느 조직의 리더들 치고 자기가 부하 직원들한테 못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역으로 부하 직원들은 진짜 잘해주는 좋은 리더는 정말 극소수다라고 언제나 이야기하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른다. 상대에게 잘해주냐 아니냐는 내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죠. 상대가 판단할 문제인 거지. 그 간단한 것조차 몰랐던 게 여포였던 것인데 근데 대부분 인간이 사실은 거의 다 여포예요. 예. 상대에게 잘해주냐 아니냐를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내 멋대로 난 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 고마움을 느껴라. 혼자 이러고 있죠. 대부분 사람이 여포를 비웃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이 여포다. 근데 이에 대한 조조의 답변이 참 가관인데 영웅기. 여포경은 자신의 부인은 저버리고 장수들의 부인을 사랑했으면서 무슨 후대를 했다고 말하시오. 이에 여포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그 여포가 예전에 상관인 동탁의 시녀와 사통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초선의 모델이 된 건데 근데 그걸 지금 자기 부하 장수한테도 그랬던 거니까 그 여포란 사람은 이게 약간 습관성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소설 삼국지 연희가 만든 이미지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지고지순 순정남의 이미지이지만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러한 이미지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반대 허구임을 잘 알 수가 있죠. 여포는 아까 장안에서도 도망 나올 때 얘기 보면 부인도 버리고 혼자 도망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또 부하 장수들 부인들에게 또 그러고 있고 지고지수는커녕 그 정반대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헌제 춘추에서는 이런 대화 내용도 나옵니다. 여포, 명공 조조께서는 어찌 이렇게 수척해지셨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할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조조, 그대가 나를 어찌 알아보시는 게요? 여포, 예전 낙양에 있을 때 잠시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조, 아 그렇군. 이제 기억나오. 사실 내가 이렇게 수척해진 이유는 바로 여포 그대 때문이오. 여포 그대를 사로잡지 못해 근심하느라 이렇게
수척해졌소이다. 조조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그 유머와 위트를 쓰는데 정말 재밌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력이 있고. 여포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옛날 제나라 환공은 활에 맞은 띠고리를 버리고 그 활을 쏜 관중을 제상으로 삼았었습니다. 지금 나 여포로 하여금 조조공의 팔다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어디라도 달려가 휘젓는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여포는 자신을 묶은 줄이 너무 꽉 조이므로 조조의 곁에 있던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현덕, 유비, 경은 빈객으로 앉아있고 나는 사로잡힌 포로 신세가 되었구려. 내 줄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달라고 한마디 해줄 수 없겠소?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조조는 웃으며 말했다. 어째서 나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군 유비에게 부탁하는 것이오? 라하고 조조는 명해 줄을 느슨하게 해주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부 왕필이 달려와 이렇게 말했다. 왕필, 여포는 몹시도 사나운 자이고 그 무리들이 아직 밖에 같이 잡혀있으니 결코 느슨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조조는 말했다. 어허, 나는 느슨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주부가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구려. 정사 여포전, 호랑이를 묶는 것이니 어찌 강하게 조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포, 명공 조조께서 늘 근심하시던 것이 나 여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항복했으니 천하에 걱정하실 게 없겠소이다. 이러면 어떻겠소? 명공 조조께서 보병을 이끌고 내가 기병을 이끄는 것이오. 그렇게 우리 둘이 합심한다면 어찌 천하를 평정하지 못하겠소이까? 이런 제안인데 여기에 대해 정사에서는 조조가 의심하는 기색을 보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의심했다라는 거는 받아들일까 말까 할까 말까 약간 갸웃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제안에 대해. 이 장수로서의 여포가 워낙 강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게임할 때도 장수로 여포 거느리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배신이죠. 그런데 당시 옆에 있던 여포에 의해 조조 못지않게 고생했던 또 하나의 인물 유비. 여기서 유비가 조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가 의심하는 기색을 띠자 유비가 조조에게 진언했다. 유비, 이전에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섬겼을 때의 일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유비가 이렇게 말하자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포의 처형이 드디어 결정되는 순간. 후한서. 그러자 여포는 유비를 노려보며 이렇게 소리쳤다. 저 귀 큰 자야말로 가장 믿지 못할 자이다. 이 말을 남기고 여포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귀 큰 자는 당연히 유비죠. 그러니까 여포의 이 마지막 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비랑 조조가 일시 손을 잡았지만 마지막에 유언으로 유비는 믿지 못할 자라는 말을 조조에게 해줌으로써 최후까지도 이 둘을 갈라 이간질하려는 여포 최후의 발버둥 책략이었을 수도 있고, 영웅을 꿈꿨던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포의 부하 진궁도 끌려옵니다. 후한서. 조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궁, 그대는 평소 그대 스스로 지혜가 뛰어나다고 말하였는데 지금은 어떠하오? 진궁, 여포가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오. 내 말을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터. 조조, 진궁 경에 노모는 어찌하리오? 진궁, 내 노모의 생사는 조조공에게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오. 무릇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육친은 해치지 않는 법이라고 알고 있소. 경의 처자는 또 어찌하려오? 내 알기로 역시 패왕의 도를 가진 사람은 남의 제사를 끊지 않는다고 들었소. 라 말하며 진궁은 자신을 처형해 주기를 굳게 요청하였다. 진궁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조조는 진궁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이에 여포, 진궁, 고수는 모두 처형당했으며 그들의 수급은 모두 허도의 저자로 보내졌다. 이 여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력, 지략 이런 것보다도 진짜 이기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인격, 인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뭐 지능 개발, 문제 잘 푸는 거, 머리 좋게 하는 거 이런 거에만 천착할 게 아니라 훌륭한 고결한 인품을 갖추어 주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게 진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새로운 테마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